부산에 있는 한 대형 공원 수많은 한국인들이 저마다의 주말 여유를 즐기며 돗자리를 편 채 식사를 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파들 사이로 유모차를 끌고 있는 한 외국인 여성만은 웃지 못한 채 공원 한복판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요. 주위 한국인들이 다가와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어째서인지 외국인 여성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맙니다. 과연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공원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애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릴 노엘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결혼 5년 차인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미 아이를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원인 불명의 이유로 임신이 잘 되지 않았기에 뒤늦게 가지게 된 지금의 저희 아들 루시퍼는 저와 남편에게 찾아온 기적의 선물과 같았죠. 이제 막 3살로 성장하게 된 루시퍼이기에 저는 항상 어디를 갈 때면 루시퍼를 유모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나날 중 저는 뜻밖의 한국으로의 단기 이민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남편은 프랑스에서 금융업과 관련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있는 큰 대기업과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저에게 약 1년 동안은 한국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프랑스에서 태어나 별다른 해외여행도 가보지 않았던 저에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왠지 경계가 생기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의 일 때문에 고민할 겨를도 없이 지금부터 바로 단기 이민 준비를 해서 한국으로 떠나야 한다고 했고 가정의 경제 상황을 책임지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있는 저와 같은 가정주부 친구들은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더군요. 처음에는 친구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프랑스보다는 한국이 훨씬 좋은 생활 환경과 쾌적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면서 제가 남편 복을 타고났다고 했고 자신들도 아이와 남편의 일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면 자신들도 지금 당장 한국으로 떠날 텐데라며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인생 전부를 프랑스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처음 들어본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에서 꽤 오래 이민 생활을 해야 한다는 남편의 통보에는 거부감부터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빨리 집에 대한 문제와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려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과 함께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는 이제 막 3살이 된 저희 아들 루시퍼와 함께 별다른 준비도 마치지 못한 채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국의 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저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남편을 일 때문에 먼저 한국으로 보내고 뒤늦게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왔었기에 너무나 정신이 없었는데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굉장히 이상한 느낌에 이 느낌이 대체 뭘까라며 공항에 서서 고민할 정도였죠.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며 인천공항의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는데 저는 그 순간 뒤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 걸음마를 제대로 떼지 못한 루시퍼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있었는데 한국의 공항은 유모차를 끌기에 너무나 편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제일 큰 공항에 속한다는 파리 공항조차도 제가 한국으로 넘어오기 직전 유모차 전용 도보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는데 한국의 공항은 이러한 유모차 전용 도보뿐만 아니라 유모차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가로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까지 있더군요. 지금에서야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는 그것을 무빙워크라고 부른다는 것을 한국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한국의 공항은 도착하자마자 단 30분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아주 다른 세계처럼 느껴질 정도로 신기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프랑스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이러한 유모차 안에 아기를 전문적으로 훔쳐가려는 범죄 조직들이
항상 프랑스의 공용시설물 근처에 숨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위험한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마주할 수 없었죠. 오히려 한국인 분들은 저와 아들을 보고는 유모차의 루시퍼 씨에게 아주 작은 손 인사만 건넬 뿐 저와 아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길거리에서도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유모차에 제 아들 루시퍼를 보면 아무런 행동 예고 없이 만지려고 하거나 귀엽다며 소리를 지르는데 한국인 분들은 매너가 몸에 갖춰져 있는 듯 이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더군요. 사소한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실제 이러한 부담스러운 행동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니 한국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무언가 큰 짐덩이를 내려놓은 듯한 개운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에 맞춰 남편은 전화가 오더니 바로 기차를 타고 부산이라는 도시로 넘어오라고 했고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인생 처음으로 한국의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탑승한 한국의 고속기차는 프랑스와는 다르게 너무나 조용해서 귀가 편안했는데 그것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모차 전용 좌석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마음 편하게 기차를 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프랑스의 몇몇 기차들은 유모차와 함께 타려고 하면 좌석이 좁으니 기차를 탈 수 없다며 표를 환불하고 쫓아낸 적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나 살기 편한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외부의 자극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제 아들 루시퍼 또한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부산이라는 도시로 가는 데에는 꽤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아들과 함께 잠깐의 낮잠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고 무사히 부산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남편이 저희를 데리러 부산역으로 마중을 나와 있었고 저는 곧바로 남편의 차를 탄 뒤 저희가 미리 구해놓은 월세집으로 출발하게 되었죠. 남편은 이미 한국 회사와의 프로젝트 협업 제안으로 바닷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는 주거시설을 회사 차원에서 얻어놓았다는 놀라운 얘기를 해주었고 그러한 집을 구하는 것에 한국 회사의 도움이 너무나 컸다면서 계속해서 한국에 감사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차를 타고 저희가 약 1년 동안 머물게 될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멀리서 차를 타고 이동할 때부터 보이던 엄청나게 크고 반짝이던 한국의 아파트는 정말 성벽과도 같은 높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바로 옆에는 프랑스에서는 보기 힘들던 엄청난 규모의 바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산이 한국에서는 바다의 도시로 불리고 있다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저는 프랑스와는 너무나 다른 주거시설 환경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남편의 안내로 이삿짐을 정리하게 될 아파트 내부로 들어온 순간 저는 그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푸른빛의 바다가 창문 너머로 펼쳐져 있었고 집 자체가 너무나 조용해서 프랑스에서 느끼던 소음 문제는 물론 바다의 옆에 있어서 그런지 공기가 너무 깨끗해 집에 들어왔는데 마치 산에 온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이렇게 비싼 집에서 지내도 되냐고 물어보았는데 남편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한국의 대기업에서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비싸 보이고 살기 좋아 보이는 집에 한국인들은 그저 평범하게 누구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프랑스에서 생활을 할 때는 집이 너무 좁아서 세탁기는 물론 욕조를 놓을 공간이 없어서 아들을 씻기는데 꽤 애를 먹었었는데 어째서인지 저희가 머물게 될 한국의 아파트에는 이미 신형 세탁기와 거대한 욕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이러한 부분이 준비된 것 같았고 저는 프랑스에서 지내고 있는 부모님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국가 간의 거주 환경 차이가 이렇게나 난다는 사실에 슬픈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이미 항공 택배를 이용해 도착시킨 짐들을 간단히 정리한 후 남편은
다시 회사로 가봐야겠다고 말을 했고 저는 주위 환경을 조금 둘러보자는 생각에 남편의 차를 얻어 타고 근처 공원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먹을 식료품들도 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집 근처에 뭐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었고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주거 환경이 펼쳐지는 한국의 모습에 도대체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공원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도 있었죠. 남편은 잠깐 휴대폰으로 정보를 찾아보더니 근처에 꽤 큰 공원이 있다면서 저를 그곳에 내려주었고 30분 뒤에 다시 공원으로 데리러 오겠다면서 곧바로 회사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점심은 해결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아주 잠깐 공원을 둘러보고 근처의 마트를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 루시퍼와 함께 부산에서 꽤 큰 규모에 속한다는 엄청난 규모의 공원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은 역시나 제 예상대로 프랑스와는 또 다른 느낌이 있었고 프랑스의 공원과는 다르게 공원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지 걷는 길이 너무나 편안하고 쾌적한 것은 물론 저와 같은 유모차나 반려동물과 함께 온 사람들도 따로 걸을 수 있도록 또 다른 길이 준비되어 있더군요. 한국에 온 지 이제 막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점점 진심으로 한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나 편리한 도시의 모습과 주거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얼마나 공원을 걸었을까요? 계속된 걸음에 저는 잠시 다리가 아파 공원 벤치에서 쉬기 위해 공원에 있던 지도를 보고 벤치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3분 정도 걷게 되었을 때 저는 아주 이상한 장면을 마주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을 보게 된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기대감과 만족감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 눈에 보인 모습은 정말 수십 명의 군인들이 공원 내부로 들어와 이상하게 생긴 군용물품을 들고는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렴풋이 한국이 전쟁으로 위험한 국가인데 괜찮겠냐는 친구들의 말이 떠오른 저는 그 순간 지금 한국에 전쟁이 났구나. 지금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에 다리가 풀려 공원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으나 남편이 금방 다시 온다는 핑계로 집에 휴대폰을 놔두고 온 상태였고 저는 눈앞에 보이는 수십 명의 한국 군인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에 그만 비명을 질러버리고 말았죠.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은 맞지만 역시 아직 전쟁의 나라여서 치안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저에게 다가온 땀을 흘리는 한국의 군인들은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군인들의 전투복에는 흙이며 잔디와 같은 이물질들이 엄청나게 묻어 있었고 얼굴에도 위장을 한 것인지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더군요. 저는 그러한 모습에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 한국인 군인들은 영어가 되지 않는지 누군가를 다급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멀리서 앞서 본 군인들과는 다른 모습의 나이가 많은 듯한 전투복을 입은 한국인 중년 남성분이 오시더니 이곳에는 어떻게 들어왔냐며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저도 영어를 다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소통은 가능했기에 지금 이곳은 공원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었고 전투복을 입은 한국인 중년 남성분은 갑자기 제 뒤에 있던 간이 표지판을 가리키더니 알 수 없는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표지판에는 군인의 모습과 함께 무언가 훈련을 한다는 듯한 영어 문장이 적혀 있었고 저의 당황한 모습에 한국인 군인 남성분은 휴대폰 번역기를 켜시더니 지금 이곳 공원에서는 공원을 이용한 도시보호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며 놀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건네더군요. 그 순간 저는 실제 전쟁이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과 알 수 없는 허탈함으로 다리에 그만 또다시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아들은 조용히 유모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공원 잔디밭에 모형의 총을 들고 있던 군인분들의 안내를 받아 무사히 그 훈련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죠. 어쩐지 어느 순간부터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알 수 없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 눈앞에 놓인 한국의 모습에 정신이 팔려 큰 실수를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군인을 보기도 힘들 뿐더러 국방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이러한 실전을 가정한 훈련 자체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이처럼 실제 상황을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니 이러한 국방력에서도 결국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공원 밖으로 나와 잠시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제서야 저 멀리서 뛰어오는 제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찾은 듯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있었고 저보고는 도대체 어디를 다녀왔냐며 한참 찾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저는 남편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자신도 한국에서 느낀 것이지만 선진국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러한 국방력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서 자신도 오늘 길거리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한국의 군인들을 보았다는 놀라운 말을 해주더군요. 지금에서야 그것이 한국의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부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한국은 이렇게나 실전의 전투 경험을 쌓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무언가 안전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국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을 불러 세운 뒤 1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보겠지만 한국으로의 직접 이민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인지 자신도 프랑스와 너무 차이 나는 한국에서의 생활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국으로의 직접 이민을 약속하고 일단은 계약해 놓은 1년의 시간 동안 한국에서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운이 좋게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은 뒤 한국의 대기업에 정식으로 이직할 수 있었고 그에 맞춰 저희 가족은 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한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지내온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래도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이 아닐까 싶을 만큼 저와 남편은 행복하게 한국에서 지내고 있죠. 나중에 저희 아들 또한 꼭 한국의 군대에 입대해 그 옛날 도시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던 자랑스러운 한국의 군인이 되면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도 영어 외에 글자를 제품에 써본 적 없는 회사에서 한글 로고를 제품에 넣었습니다. 여성은 이게 말이 되느냐며 놀랍니다. 여성은 참을 수 없다면서 어딘가로 향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루나입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몇 년 전에 친구인 줄리엣이 BTS를 좋아했는데 네덜란드로 콘서트를 온다고 해서 흥미가 생긴 저도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콘서트에서 BTS를 보고선 저도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래도 모두 한국어여서 내용도 알 수 없었지만 너무 멋지고 정말 멜로디도 좋았어요. 게다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멤버들이 모두 잘생긴 정말 멋진 그룹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BTS에 대한 사랑은 최근에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줄리엣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배워야 할지 물어봤어요. 줄리엣은 BTS의 가사도 해석할 정도로 한국어를 꽤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저에게 자신이 다니는 어학원인 세종학당이라는 곳을 알려줬어요. 이곳은 세계 여러 곳에 있는 한국어를 교육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큰 캠퍼스 안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곳은 세종학당이었고 중국어와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어학원들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가장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이 방학하고 나서 친구를 쫓아서 세종학당을 다니게 되었어요. 전혀 한국어를 모르는 저는 가장 초급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초급자도 세종 한국어 1코스와 2코스가 있었는데 저는 1코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업을 들어갔는데 꽤 넓은 강의실에 많은 학생이 있었어요.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시작으로 기초적인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반의 학생들은 나이가 다양했지만 한국어에 열정이 있었고 다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 반의 선생님은 한국인이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셔서 네덜란드어도 유창하셨고
한국어 교육 자격증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한국인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어떤 한국어 학원은 네덜란드인이 한국어를 수업하기도 했는데 거기 다니다가 이곳으로 옮긴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발음이 이상한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선생님의 한국어 수업은 너무 재미있었어요.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배워본 건 처음이었는데 한국어는 말도 부드럽고 말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책에 읽는 문장들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걸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리고 반의 학생들과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역할을 했어요. 식당이나 백화점 등 상황을 정해서 점원 역할과 손님 역할을 맡아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가끔은 한국 요리 시간이 있어서 불고기나 김밥 등을 직접 배웠어요. 친구 줄리엣과 함께 이런 건 빠지지 않고 참여했는데 한국 음식들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끼리 한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이때 처음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상류층과 하류층의 대조를 통해서 빈부, 격차와 계급이라는 소재를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다니 너무 멋진 영화였습니다. 한국 영화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놀라운 감정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영화는 여러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정말 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님 외 다른 영화들도 찾아서 봤는데 저는 영화배우가 아닌 감독이 좋아서 영화를 계속 보는 건 처음이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어학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수업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야금이라는 한국 악기를 연주해 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 악기를 처음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우아한 선율을 내는 악기였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해주는 분이셨는데 이런 재능도 있으시다니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학당의 수업은 즐거웠어요. 하지만 이런 즐거운 시간도 곧 끝나버렸습니다. 상급반으로 올라가려면 반배치고사를 쳐야 했기 때문이에요. 시험은 필기시험 후에 선생님과 1대1로 말하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어요. 한국어를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꼭 상급반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기초반에서부터 시험에 떨어지면 부끄러울 것 같기도 했고 같이 공부하면서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못 올라가면 싫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필기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5개의 예시 중에 고르는 것이라서 배운 것만 꼼꼼하게 복습했으면 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대화하는 말하기 시험은 무척 긴장하였어요. 선생님은 제게 취미가 뭐예요? 물어보셨어요. 저는 조금 더듬거리면서 BTS 영상을 보는 게 취미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선생님이 자신도 팬이라고 웃으셨어요. 그리고 2가지 질문을 더 하셨고 저는 열심히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했다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칭찬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같은 반 친구인 에일리가 제게 다가와서 어땠냐고 했어요. 저는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했고 에일리도 상급반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서 우리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3주 동안 어학원은 방학을 했어요. 선생님과 반 아이들과 즐거운 방학을 보내라면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조금 더 기다리자 중국 반 시험이 끝난 줄리엣도 나왔어요. 줄리엣과 저 에일리는 시험이 끝난 걸 축하하면서 한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암스테르담에서도 유명한 한식 식당이었는데 한국에서 이민 오신 한국분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에일리는 언제나 좋아하는 돌솥 비빔밥을 시켰고 줄리엣은 순두부찌개를 시켰습니다. 요즘은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많은 네덜란드 사람이 식당을 찾았어요. 치킨 메뉴가 나오자 우리는 능숙하게 밥과 채소 고기를 고추장을 넣고 섞었어요. 줄리엣은 순두부찌개에 들어있는 만두가 정말 맛있다면서 좋아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에일리가 얼마 전에 코카콜라에서 한류 팬들을 위해서 한글로 로고를 넣고 특이한 콜라를 낸 거 봤냐고 말했어요. 저는 영상으로 보긴 했는데 가는 곳마다 매진이라서 살 수가 없다고 투덜거렸어요. 이 제품은 기존 빨간색의 콜라가 아니라 보라색 위에 다양한 색들이 섞여 있는 디자인의 콜라였어요. 게다가 뭘 넣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특별한 맛을 첨가해서 한류의 맛을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대체 그 한류의 맛은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127년 역사상 처음으로 코카콜라가 다른 나라 글자를 넣어서 낸 한정판이라서 밤새워서 마트 앞에 줄을 선 사람들만 이 한류 콜라를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너무 인기 있어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 판매가 되었고 저는 구경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걸 산 사람들이 올린 영상을 보면 의외로 맛있다던데. BTS의 팬으로서 한글이 들어간 이 콜라를 살 수 없어서 슬펐습니다. 줄리엣은 예전에 BTS 얼굴이 들어간 콜라가 나온 적도 있다고 이야기했고 BTS도 모두 한국 군대에 가서 당분간 볼 수 없어 너무 슬프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에일리가 갑자기 우리 한국을 여행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신이 방학 때 한국을 가보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비행기 표를 검색했는데 가격이 싼 표가 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 어플로 가격을 보다가 정말 싼 비행기 표가 있어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한국을 여행 가게 되었어요. 무척 멀리 있는 나라를 이렇게 계획도 없이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명이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았으면 비행이 너무 지루했을 텐데. 잘 맞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은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암스테르담은 세계적인 도시이고 공항도 대단히 크고 역사적이었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이 더 크고 좋아 보였어요. 암스테르담의 공항이 하도 오래된 공항이라서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인천공항이 더 첨단 공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알기는 했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너무 멋졌어요. 우리 3명은 공항을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숙소는 숙소 근처까지 가는 공항버스가 있어서 공항버스를 타러 갔는데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버스표를 끊으러 갔는데 무인주문기에서 버스표를 끊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무인주문기 옆에는 저 같은 외국인을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표를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버스 대기실도 넓고 깨끗해서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었고 전광판에 버스가 들어오는 것까지 모두 표시가 되어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공항 버스는 일반 버스랑은 다르게 의자며 내부가 무척 고급스러웠어요. 게다가 놀랍게도 버스 안에서 무료로 와이파이가 되었어요. 에일리가 먼저 그걸 발견하고는 한국은 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고 놀라워하길래 저도 핸드폰을 봤는데 정말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자 옆에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코드를 꽂을 수 있는 곳도 있었어요. 줄리엣은 한국이 너무 멋지다면서 감탄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스타벅스 같은 큰 카페가 아니면 무료 와이파이라는 게 없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데 한강과 그 주변으로 엄청나게 높은 고층의 빌딩들이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공항버스를 타고선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서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서 가게 된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과 역사가 숨쉬는 곳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미리 알아놓은 한복을 대여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BTS가 새해 한복을 입고 인사를 해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기는 했지만 직접 보는 한복은 훨씬 멋졌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색깔의 한복들을 고르고선 갈아입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한국의 과거 왕과 왕비가 살았던 궁전이었는데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여 궁궐의 역사와 건축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회로의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를 매료시켰어요. 우리 3명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것이 즐거워서 이곳저곳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3명이 같이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제 모습을 보자 어떤 한국 여자분이 찍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제 모습을 보자마자 그걸 알아챈 건지 놀랐고 너무 친절한 한국 사람을 만나서 기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사람에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여성분은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본 후 우리는 한복을 대여점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놀라운 점이라면 거리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역사가 오래되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 도시였지만 깨끗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깨끗함이 너무 부러웠어요. 북촌은 전통적인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골목골목을 걸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들렀는데 한옥으로 된 카페였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한옥에서의 생활을 상상해 볼 수 있었고 많이 걸었는데 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북촌은 작은 공방들과 가게들이 골목에 많이 있었는데 너무 예쁜 열쇠고리나 작은 인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경하고 있자 점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중에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줄리엣이 그걸 네덜란드어로 우리에게 통역해 줬어요. 저는 줄리엣의 한국어 실력이 너무 부러웠고 우리는 행복해하면서 예쁜 기념품들을 샀습니다. 저녁은 인사동의 맛집으로 가서 매콤한 떡볶이와 김밥을 먹었습니다. 메뉴를 주문 후에 기대감에 부풀어서 우리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떡볶이의 색깔은 말 그대로 빨간색이었는데 우리는 그 색깔을 보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젓가락으로 잡고서 먹었는데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매콤한 양념에 떡이 더해지니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이 맛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굉장히 매웠습니다. 에일리는 떡볶이를 먹다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같이 먹자 매운맛이 덜해졌고 김밥도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서 먹는 한국 요리를 즐겼습니다. 즐겁게 한국을 여행하다 보니 어느새 많이 어두워졌어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시간이 늦은 줄 몰랐는데 너무 어두워져서 서둘러 숙소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밤늦게 여자들이 돌아다니는 건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밤인데도 거리에서는 상점들과 식당들이 하고 있었고 여성들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다들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선 한국은 여성이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가다가 편의점에 들러서 음료수와 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BTS의 사진이 있는 껌을 파는 거예요. 저는 보자마자 기뻐하면서 바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팔고 있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비닐팩에 음료를 팔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의 영상에서 꼭 편의점을 들리면 얼음이 든 컵과 비닐팩, 음료를 사서 마시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3사람은 각자 마음에 드는 음료와 얼음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을 사서 숙소로 갔어요. 숙소에서 컵 안에 음료를 부어서 오늘의 즐거웠던 여행을 이야기하면서 음료를 마셨어요. 갑작스럽게 오게 되었지만 한국 여행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날은 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갔는데 상단의 모니터에서는 언제 버스가 오는지 모두 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의자에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곳까지 있었고 의자는 따뜻하기까지 했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간에 잘못 온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하고 멋졌습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치안도 좋은데 기술력까지 대단했어요. 한강공원에는 곳곳에 산책로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즐겁게 걷고 있었어요. 네덜란드는 공원이나 도로에 쓰레기도 많고 개똥도 많아서 공원을 걸을 때는 조심해야 했는데 한국은 그걸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산책하는 모습은 굉장히 화목해 보여서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셨는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빠르게 걷는 모습도 좋았어요. 저희는 즐겁게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에일리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숙소를 나오기 전에 미리 갔어야지 이런 공원의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다니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공중화장실은 돈을 주고 들어가야 했는데 우리가 동전이 없어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바꿔와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놀랍게도 공짜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깨끗한 공중화장실은 처음이었고 깨진 곳이 하나도 없고 조명도 환하고 무려 공중화장실에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청결하다는 것은 물론이었고 함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비누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 바람으로 손을 말릴 수 있도록 기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정말 놀라서 한국의 화장실을 구경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진짜 복지강국 같아 보였어요.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깨끗하고 잘 유지된 공중화장실이 무료이기까지 한 곳은 없거든요. 네덜란드는 올해 올림픽을 한다는데 한국을 보고 나니 올림픽을 하는데 너무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멋진 한국을 잘 여행 후에 네덜란드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한국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혼자 여행해도 안전할 것 같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의 놀라운 치안과 안전이 참 부러웠습니다. 다음에 한국을 여행 올 때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싶습니다. 어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희 한국에서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루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우수성 때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매력에 빠지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 코카콜라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상 처음으로 코카콜라라는 한글을 넣어서 한류 콜라를 내서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런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여행을 온 외국인들이 한국의 안전함과 깨끗함에 많이들 놀란다고 합니다. 루나 씨도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한 한국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한국 여행을 즐겁게 하고 돌아갔다는 행복한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여기는 서울 한복판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 둘이 함께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년 여성이 젊은 여성의 두 손을 꼭 잡더니 이내 흐느끼면서 사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15년 넘게 중국의 명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고 이름은 장웨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국토교통성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회의에 참석을 요청하시더라고요. 회의에 참석하고 보니 알았는데 최근 중국에 찾아오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하철이나 철도 안내판에 한국어를 추가하는 게 적절한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저를 불렀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한국이 요즘 주목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있는 한국어 안내도 쓸모가 없어서 지워야 될 판에 더 추가를 한다니요. 기존 한국어도 지우는데 돈이 드니까 안 하는 건데. 저는 굳이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중국이 특별히 무언가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돈을 써서 한국어 안내를 추가해봤자
한국인들이 중국에 와서 돈을 그다지 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어를 더 추가하기보다 기존 한국어를 지우고 그 자리에 차라리 다른 외국어를 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제 의견을 회의에서 피력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이 어떻게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느냐며 제게 직설적으로 반문을 하더라고요. 자신을 베이징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링아오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은 너무 구시대적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저보다 한참이나 어려 보이는 여자가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보라고 요구했죠. 사실 너무 급하게 불려온 회의라 저는 그 젊은 교수가 제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링아오 교수가 하는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관광산업의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게 링아오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링아오 교수는 빼곡하게 준비한 발표 자료를 하나하나 제시하며 저의 편견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저는 100만 명의 한국인이 온다고 해서 그들의 소비에까지 그 비율대로 단정 짓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링아오 교수에게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중국에서 과연 그만큼 많은 돈을 쓸 거라고 보느냐고 반문했죠.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용한 금액이 많지 않듯이 한국인도 다른 외국인들만큼 크게 지출할 거라는 근거 없는 억측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링아오 교수는 저의 지적에 주눅들기는커녕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해보고 다시 알려주겠다고 당당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인당 GDP로만 봐도 중국보다 한국이 오히려 더 높다는 걸 근거로 들며 한국을 결코 후진국으로 치부할 순 없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타이밍 좋게 링아오 교수도 들어와 제 옆에 서서 손을 씻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까 회의에서의 설전이 떠올라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저는 이참에 링 교수에게 꼭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 한국을 그렇게까지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그러자 링하오 교수가 되물었어요. 제가 최근에 한국에 직접 가본 적이 있느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보다 못한 후진국을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링하오 교수는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저한테 최근 한국의 달라진 모습들을 담은 영상이라도 보여줄지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링하오 교수가 제시하는 그 영상들이 다 조작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링하오 교수는 자신은 한국에 자주 가기 때문에 자기가 보여주는 영상들이 사실이라는 걸 보장할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심지어 요즘 한국은 중국보다 환경이 몇 배는 더 좋고 미래지향적이어서 직접 보면 믿기 힘들 정도라는군요. 그래도 저는 확고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영상을 본다 한들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이죠. 저희 완고한 태도에 링하오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답답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제가 한국에 직접 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꺼이 가이드를 해주겠다고요. 제 일정에 맞춰 시간을 내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내키지 않았습니다. 굳이 후진국이라고 여겼던 한국의 시간과 돈까지 들어가면서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중국보다 훨씬 발전했다는 링하오 교수의 끈질긴 어필에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교수의 연락처를 받으며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죠. 집에 돌아오니 링하오 교수가 제 번호로 자신이 다녀왔을 때 찍은 영상이라면서 한국 풍경을 담은 영상을 여러 개를 보여주더라고요. 보내준 한국 소개 영상을 처음에 봤을 때는 진심으로 믿기지가 않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한국이 이 정도까지 발전되었다고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게다가 한국은 중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가볼만 하겠다 싶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한참을 고민한 뒤 링하오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에 함께 가보자고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링하오 교수는 무척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강의를 모두 마치고 저녁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링하오 교수에게 택시는 어디서 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링하오 교수는 벌써 택시를 불러놨다면서 우리를 마중 나올 거라고 했죠. 중국에선 정해진 승강장이 아니면 택시 승차가 어려운데 여기 한국에선 그런 제약이 없나 보더라고요. 설마 했지만 인천공항 밖을 나서니 진짜 링 교수의 말대로 택시는 이미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님께서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어주셨고 저희는 택시에 올라탔어요. 밤이라 그런지 차도 별로 막히지 않아서 택시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평소 운전을 즐기는 저로서도 택시기사의 운전 속도가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차 안은 놀랍도록 승차감이 좋고 조용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소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링하오 교수한테 자동차가 너무 조용하다고 도대체 자동차 기술이 얼마나 발전한 거냐며 놀라면서 얘기했는데 링하오 교수는 전기차라서 조용한 거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링하오 교수는 자기 핸드폰에 뭔가를 꽂기 시작했어요. 중국 택시에선 본 적 없는 광경이라 깜짝 놀라 물어봤죠. 링하오 교수는 한국 택시에선 핸드폰 충전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정말 깜짝 놀랄 노릇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기사가 인사를 하고 바로 떠나버리는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택시비도 내지 않고 가버리면 무임승차 아니냐고 링하오 교수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 제 반응을 보더니 링하오 교수는 오히려 웃으면서 한국에선 택시비를 미리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택시를 타기 전에 택시비는 모두 다 결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택시를 탈 때 항상 현금으로만 결제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택시비를 미리 핸드폰으로 돈을 낸다는 건 상상조차 못해본 일이었어요. 원래 택시비는 목적지에 도착해서야만 얼마 내야 하는지 금액이 정산되는 게 아닌가요? 너무 궁금해서 링하오 교수한테 물어봤지만 링하오 교수는 능글맞게 저한테 한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기냐면서 좀 더 한국에 더 관심이 생기면 그때 알려준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링하오 교수가 제게 물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만 그걸 링하오 교수 앞에서 티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거죠.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중국을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봤을 때 제가 별로 감흥이 없어 보이자 링하오 교수는 그러면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내일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에 왔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 중 하나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청계천이었다면서 거기를 가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어디를 가봐야 제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링하오 교수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 대꾸하고는 피곤해서 침대에 풀썩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청계천으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역사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도저히 숨기기 힘들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깨끗하고 지하철이 이렇게까지 꾸며질 수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표를 사려고 발권기 앞에 섰는데 이번엔 링하오 교수가 저보고 혼자서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전에 만들어둔 교통카드가 있으니 저 혼자서 직접 표를 끊어보는 게 어떻겠냐면서요.
마치 제가 그런 간단한 일도 못할 것 같다는 투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괘씸한 마음까지 드는 거 있죠. 저는 그까짓 거 못할 건 뭐 있나라며 발권기로 다가갔지만 사실 긴장되고 불안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어도 못하니 잘못해서 표 하나 뽑지도 못하는 바보라고 망신당할까 봐 은근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권기를 보고 나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터치 스크린으로 작동되는 방식에 외국어 지원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순간 제가 그동안 중국에서 한국어 안내 표지판을 늘리기는커녕 지금 있는 것도 없애면 안 되냐고 했던 게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만약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 끝까지 반대를 하게 되는 바람에 중국어 안내가 전혀 없었다면 전 지금쯤 낯선 지하철역에서 표 하나 제대로 뽑지도 못하고 곤란을 겪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링하오 교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표를 받아든 순간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 중국에서도 지하철을 탄 지는 꽤 오래됐지만 중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는 분명히 지하철표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제 예상과 달리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일회용 승차권을 사용하더군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종이로 된 지하철표가 나올 줄 알았던 저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물론 중국에서도 교통카드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일회용 승차권까지도 플라스틱 카드를 쓰고 있는지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이 정도로 앞서 있을 줄 몰랐던 저는 괜히 주눅이 들더군요. 하지만 링하오 교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한 얼굴로 주황색 카드를 힘차게 흔들어 보이며 자랑했죠. 링하오 교수 없이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링하오 교수는 그런 저한테 엄지를 내보이며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보증금 반환기에 일회용 승차권 카드를 반납하면 500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땐 이 플라스틱 카드가 낭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 승차권보다 더 경제적이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이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주장인지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편으론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솔직히 하루도 안 되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휙휙 바뀌어 버린다는 게 괜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링하오 교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링하오 교수와 나란히 지하철에 올랐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중국의 지하철처럼 엄청나게 널찍한 거예요. 중국 지하철은 대부분 협회라서 출퇴근 시간만 되면 발 디딜 틈도 없이 빽빽한데 한국 지하철은 훨씬 여유로워 보이더군요. 이 정도 공간이면 중국 지하철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을 테니 더 쾌적할 것 같았답니다. 근데 제가 더 흥미롭게 본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노선을 구분할 때 숫자를 붙여서 지칭하는 거 있죠. 그에 비해 숫자로 노선을 구분하는 게 외국인 입장에선 훨씬 알아보기 편하고 합리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역마다 안내 방송이 나올 때도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4개국어로 말해주는데 정말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땐 헤맬 수 없을 것 같더군요. 한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정도나 준비를 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부분이 있었어요. 역에 도착했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안내 방송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하는 방송의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더라고요. 깜짝 놀란 저는 나 교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혹시 기관사냐고 물어보자. 나 교수는 기관사가 맞고 지금 출입문이 닫힐 거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에는 줄곧 남자 기관사만 보다 보니 기관사는 당연히 남자가 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지하철을 운행하는데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남자가 해야 하는 일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편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 비해 한국은 확실히 성평등에 훨씬 개방적이더군요. 그렇게 광화문역에 도착하자마자 링하오 교수는 저를 데리고 역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역사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마치 저에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다면서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영무원실 앞이었는데 거기서 링하오 교수가 갑자기 저한테 청계천을 가려면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영무원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속으로 저분들이 중국어를 할 리가 있나라고 투덜거리며 유리창 앞에 섰는데 이게 웬걸 터치스크린이 있더라고요. 언어 선택까지 되는데 거기에 중국어도 있었죠. 호기심에 중국어 버튼을 누르고 중국어로 청계천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고 물으니까 영무원이 한국어로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동시에 영무원이 해준 대답이 터치스크린에 중국어 자막으로 쫙 뜨는 거예요. 영무원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길을 잘 찾았지만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했어요. 내가 그동안 왜 중국 내 한국어 안내판 늘리는 걸 반대했을까 하는 자책감에 휩싸였달까요. 린 교수는 어쨌든 청계천 가는 길을 알아냈으니 내가 앞장서겠다고 으스댔죠. 저는 링하오 교수의 말에 일단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가는 길에 절 멈춰 세우더니 보여줄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미 충분히 놀라웠는데 뭐가 더 남았나 싶었지만 지금까지 절 실망시키지 않았던 링하오 교수라 믿고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링하오 교수를 보며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죠. 뭘 기다리는 거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링하오 교수는 곧 온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정작 그게 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링하오 교수 앞에 아주 작은 크기의 버스 같은 차량이 멈춰 섰어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자동차인가 싶었는데 링하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바로 서울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라는 거예요. 앱으로 간단히 예약할 수 있고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되묻고 말았죠. 그런 첨단 기술이 이미 서울 시민들에 발휘되고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릴 적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자율주행차를 제가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설레게 만들었어요. 차 안으로 들어서자 무척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죠. 특히 시트가 정말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지붕까지 이어진 통유리창이었어요. 덕분에 좁고 답답한 기분 대신 탁 트인 개방감을 만끽할 수 있었죠. 서울의 멋진 도심 풍경을 감상하며 이동하는 기분이란 정말 근사했답니다. 스크린에 여러 정보가 표시되는 걸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 링하오 교수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정류장까지 남은 시간과 주행 경로를 알려주는 거라더라고요. 이런 편리한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차 안을 둘러보다가 좌석에서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바로 USB 포트였죠. 설마 이 자율주행차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게 해놓은 건가 싶어 링하오 교수에게 물었더니 역시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한국이 스마트폰 충전에 미친 나라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이동 중에도 배터리 걱정 없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한 센스가 놀라웠죠. 청계천을 따라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동안 제가 품었던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이곳저곳을 목격하면서 스스로의 무지함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빽빽한 고층 빌딩 숲 한가운데로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의 모습은 베이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었어요. 그 옆으로 한가롭게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마치 베이징 시민들의 일상보다 더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광경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면서 저는 점점 더 자책감에 휩싸였어요. 이제는 저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 링하오 교수의 두 손을 꼭 잡고 솔직히 이때까지 링하오 교수가 했던 말들을 모두 무시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링하오 교수가 아니었다면 제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멋있는 곳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왠지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링하오 교수의 손을 잡고 흐느끼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니. 링하오 교수는 그런 제 손을 꼭 잡고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러 가는 게 어떻냐고 하더군요. 사과하는 의미로 커피는 제가 샀답니다. 그렇게 오해를 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커피를 들고 청계천을 천천히 거닐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관광 안내소를 발견하고 문득 한국의 관광 서비스는 어떨지 궁금해졌죠. 링하오 교수에게 괜찮다면 잠깐 들러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드렸더니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안내소에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밝게 웃는 직원분의 환한 미소가 저희를 맞이했죠. 그런데 안내소 한쪽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외국인들을 위해 동전 환전 시스템까지 마련해 둔 거예요. 관광객들을 배려하는 섬세한 서비스 정신에 또 한 번 감동했답니다. 이왕 온 김에 서울 여행 팁을 얻고 싶어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유창한 중국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꼭 가봐야 할 명소부터 맛집까지 꼼꼼히 안내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죠. 게다가 안내 책자까지 건네주시는데 정말 가고 싶은 곳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는 거였죠. 왜 이렇게 한국 여행 계획을 짧게 잡았을까 스스로를 원망하며 이 말을 짚어볼 뿐이었어요. 아쉽지만 이번엔 여기까지만 둘러보고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링하오 교수와 열띤 토론을 했던 국토교통성에서 다시 한번 자문회의 일정을 잡아왔어요. 한국에 다녀온 후였기에 이번엔 다른 제 의견으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죠. 회의석상에서 저는 단호한 어조로 중국의 인프라가 지금 상태로는 너무 뒤처지고 허술해 보인다고 주장했어요. 적어도 한국 수준으로는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한국어 안내 표지판 확충은 물론 관광지마다 음성 안내 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어필했죠. 제 모습을 지켜보던 링하오 교수의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떠오르는 게 보였지만 전 결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짓된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더 발전된 관광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게 맞는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중국에도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시스템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